오늘은 날씨가 흐린 건지 아니면 안개가 낀 건지 미세먼지가 심한 건지. 네, 오늘도 8시에 나와서 켜고 일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8시 55분인데 지금 이제 2콜 받아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좀 오늘은 수수료가 2,75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아침에 나왔을 때는 오히려 6시 이후에, 그러니까 8시 전에 그냥 앱을 보면은 새벽 시간에는 수수료가 좀 더 좋아요, 지금보다는. 근데 8시쯤 나와서 다시 보니까 수수료가 좀 다운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9시 이후에는 좀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수료가 좀 낮아져 있었고, 날씨는 오늘 진짜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 좀 흐려 있는 듯한 날씨예요. 근데 해가 너무 째게 뜨면 일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더워서. 그래서 전 차라리 뭐 이런 날씨가 좋긴 합니다. 덥지 않고 뜨겁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비만 안 오면 이런 날씨로 그냥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정오가 돼 봐야 또 알겠죠. 근데 낮 기온으로는 30도가 넘는다는 뭐 일기예보가 있었으니까 뭐 덥겠죠. 네, 오늘도 뭐 열심히 해야죠. 콜만 좀 준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키기만 하면 이 기본 단가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3,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제가 키고 나서 좀 있으면 2,700원 이렇게 막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주식도 아니고 나만 사면 떨어지네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어떨 땐 그래요. 제가 키기만 하면 기본 단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좀 있어요. 이건 아마 저만 느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배달하시는 기사분들께서도 이런 거 느끼실 적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좀 자주 있거든요. 제가 일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12시가 항상 넘죠. 그럼 저희 집에서 뭘 시키는 건 다 쿠팡에서 시키는데, 일 끝나고 들어가면 쿠팡이라고 써있는 이 박스, 그게 반갑긴 한데 집에 쌓여 있으면 또 그런 느낌이죠. 오늘 또 뭘 샀나 이 사람이. 약간 이게 늦게 파김치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상황에 집 앞에 뭐가 있으면 오늘 또 돈을 썼구나, 또 도대체 뭘 샀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아껴 쓰지 뭐 이렇게 또 뭘 샀어 이렇게 막 느껴지니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박스를 집어 넣어 놔요 일단. 아침에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또 샀냐, 박스가 크던데 뭘 샀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애엄마가 뭐 샀어, 뭐 하고 뭐 샀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샀냐고, 좀 아껴 쓰자고 잔소리죠. 뭐 잔소리를 또 하게 되는데, 그게 다른 건 안 산 거고 다른 거 산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고 전 점심을 안 먹고 일을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했었거든요. 여러분, 당신은 점심 안 먹으면 뭐 먹고 일을 해? 이 얘기를 하길래, 뭘 먹고 그냥 물배 채우지 뭐,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냥 물배 채우고 말지 뭘.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마음에 좀 걸렸는지 오늘 요번에 제가 맛을 보니까 미숫가루 같아 그냥. 근데 뭐 닥터빈 무슨 파우더인데 이게 물에 섞어서 옛날 어렸을 때 먹었던 미숫가루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를 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물에 섞어서 믹스 해가지고 물하고 같이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걸 점심때 물 먹지 말고 이걸 먹으라고 그걸 산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에 내용물은 별로 없었는데 이 박스가 큰 거예요. 어쩐지 이게 제가 들여 놓는데 박스에 비해서 무게감이 엄청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이래 그랬는데 저를 위해서 사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루를 해서 먹으면 뭐 곡물로 만든 거라서 물 마시는 것보다 괜찮다고 저한테 준 건데, 제가 뭐 이렇게 샀냐고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미안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줄 때도 고마워 당신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진짜 마음은. 근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지 마, 돈 들여서 그냥 다 물 마시고 그러면 돼. 내가 배고프면 뭐 안 먹겠냐, 다른 거 다 먹지.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에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그냥 니네 쓸 때나 써, 나한테는 신경 쓰지 말고. 괜히 돈 쓰잖아 했더니, 왜 그게 쓸데없는 일이냐고, 당신
배고파서 배골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 이거 먹고 일하는 게 낫지. 그게 뭐 쓸데없는 돈을 쓰는 거냐고. 그 당신 지금이야 괜찮지. 더 나이 먹어봐라. 그거 완전 이제 맛 간다. 이런 식 얘기를 하길래 아유 고맙다 고마워. 너밖에 없다 그러고 나오긴 했는데 그래요. 사실 저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쓰는 게 아깝더라고요. 낮에 물을 사 먹으면서도 제가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저를 위해서 써야 되고 쓴 돈인데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그 돈의 가치와 개념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돈들이 좀 아깝더라고요. 아끼고 싶고. 그래서 고맙긴 한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었어요. 괜히 그냥 아깝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느낌. 이러면서 또 물어봤죠. 얼마 주고 샀어? 묻지마 가격 좀. 그러더라고요. 내 감정이 고마움이었으면 고마우면서도 그 돈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 같이 들었으면 고맙다는 걸 먼저 표현했어야 되는데 돈이 아깝다라는 그 감정을 먼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엄마한테요. 그래서 좀 미안한 거고요. 제가 뭐 누구나 살면서 감정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있는 거고 다 들 텐데 그 감정들을 다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고마움, 이런 고마움은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기쁘니까 웃는 거고, 슬픔은 우는 거고, 두려운 것도 느끼는 감정일 테고, 이런 감정들이 우리한테 나타날 텐데 그 감정들마다 생기는 이유가 있었고 기능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잘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거는 하는 것 같은데 기쁨도 웃으면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니까 또 행복해진 거였고, 슬픔, 요 슬픔이 좀 그런데 제가 슬플 때는 울지요. 슬플 때는 울고 누구한테 슬프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지금은 제가 슬프거나 그리고 우울증이 심해졌다거나 하면 상담사분한테도 말씀드리고 뭐 가끔 약 타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었고, 지금은 이 유튜브 이 제 채널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슬픔은 좀 많이 숨겼던 것 같아요. 왠지 슬픔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약해지는 더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거의 숨기는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분노, 이게 뭐 제 생각에 분노는 막 뭐에 화가 나서 폭력적이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분노가 아니라 내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거나 부당하게 느꼈다거나 하는 그런 감정들을 분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한테 이거는 좀 아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감정이 느껴졌을 텐데 그 감정은 정말 많이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전 직장들 이런 걸 봤을 때 많죠. 엄청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 일들이 많았죠.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리고 또 이걸 했는데 보상이나 혜택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이런 게 느껴졌을 텐데 그런 거 얘기 못했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숨기고 해야 됐고, 불합리하다고 해도 해야 됐고 참아야 됐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남 밑에서 일을 하고 살아남기 위한 거였죠. 동료들이나 같은 동급 계열에서의 처짐 없이 그냥 내가 그보다 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때의 감정들을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들이 다 해야 되는데 사라지는 거죠. 제 슬픔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채널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제 마음을 동감해 주시고 동감을 얻는 거죠. 동감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하면서 제가 힘을 얻죠. 뭐 저에 대한 동정?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동정이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날 동정하지 마 막 이런 개념에 지금 동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면 그런 것 같네요. 동정을 얻고 동감을 얻고 타인으로부터. 두려움이라는 거는 그렇죠. 내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전 호랑이한테 잡혀먹겠죠.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내가 방어를 할 수 있거나 호랑이를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도망갈 회피 방법을 찾게 해주잖아요. 감정에는
보면은 그 기능들이 있는데 참음으로써 그 기능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신이 망가지는 거죠. 그 기능들을 못하니까. 분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아버지한테 네가 어른한테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의견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분노라는 거는 그게 남한테 있게 표현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분노라는 게 느껴졌을 때 내가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의 불편한 사항, 싫은 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 상대편이 잘 받아들여지고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을 찾다 보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 표현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 핵심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싫은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진짜 이게 좋은 표현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제 상황은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냥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아이 엄마랑 했던 얘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고맙다 얘기를 했고 얼마냐고 물어봤고 뭐 하지 말아라 뭐 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 미안했죠. 그래서 그 미안함 감을 털고 이제 나오면 되는데 또 제 성격이 또 소심한 것도 있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걸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소한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 애엄마는 제가 알기로 그 성격에 또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막 꽁하고 막 이런 하루 종일 소심해 있고 이런 성격은 또 모르죠. 제가 모르는 성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저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대장부 여성인데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소심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고 미안하게 되고 미안한 마음이 계속 괜히 나 때문에 하루 종일 또 속 불편하지는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성격도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화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건을 산 거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했었던 거는 제가 원래 한 달 해보기를 해놓고 나서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주말에는 쉴 수가 없으니까 주중에 하루를 쉬기로 해서 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요일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중에 그냥 하루는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내일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물건들이 와 있는 걸 보고 하니까 또 돈을 썼구나 돈이 또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에 쉬어야 되는데 내가 쉬면 어떠냐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벌어야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 뭐 쉬기로 했으면 쉬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안 쉬는 것도 좋은데 그 못 쉬게 됐다는 핑계를 그냥 우리 집 사람이 물건 산 거에 대한 것으로 합리화를 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더 예민해진 것 같고 이게 지금 나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저는 쉬기로 했는데 그냥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온다는 거는 그 전날 피곤한데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정말 힘이 들어서 죽을 것 같다 안 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안 쉬었겠냐고요. 쉬었겠죠.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온 건데 그래놓고도 그걸 다른 데로 표현을 해버린 거죠. 다른 방식으로 내 감정을 그냥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버린 것 뿐인 거지. 그건 생각해보니까 제 탓인 거예요. 이게 요일을 안 정해놓다 보니까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야겠다 뭐 피곤할 때 쉬어야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목이 마를 때 물을 먹게 되면 이미 물을 마셔야 될 때를 지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평소에 계속 먹어줘야 몸에 수분 보충이 되고 원활하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목이 마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한 거는 그만큼 고갈됐기 때문에 그런 표시가 와서 해결은 되지만 물 먹을 시는 이미 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건강 상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할 수 있어서 어떤 이유였던 간에
때문에 쳐야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건데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걸 저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쉬면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쉬면서 쉴 땐 쉬고 일할 땐 또 확 일을 하고 해야 돌아가는 거지. 내가 아직 덜 피곤한 것 같아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는 그 피로는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몸에. 그래서 그 쌓여서 결국에 좀 쉬어야겠다 싶으면 이미 망가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생각처럼 또 그렇게 하기가 안 되죠. 지금 이 시기의 상황이 제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 하게 되고 하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을 쉬기로 했으면 진짜 요일을 정해놓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딱 한 요일을 정해놓고 정기 휴일처럼 쉬어야지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쉬게 되면 그러니까 금, 토, 일은 무조건 쉬면 안 되는 거고 월, 화, 수, 목 이 4일 중에 하루를 정할 건데 월요일이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일을 좀 확 하고 일요일 새벽 늦게,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끝나는 거죠, 일이. 그래서 이 월요일 쉬는 게 좋은데 하여튼 그 한 날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하루는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을. 예, 저번에 제가 로또를 사서 로또가 맞으면 나눠 갖겠다, 우리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랑 나눠 갖겠다 말씀을 드리고 2장은 저번에 예전에 맞았던 걸로 교환을 했고 2장은 제가 10,000원을 주고 사서 총 4장을 샀어요. 기대한 마음으로 맞춰봤는데 꽝이었어요. 4장 다 꽝. 꽝이었고 그래서 그 당첨이 되면 진짜 나눠 갖고 싶었어요. 내가 물 사 먹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그 로또 맞으면 나눠 갖겠나 싶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건 그거고, 로또는 정말 로또입니다. 로또는 맞으면 제가 그걸 홀딱 가져도 제가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로또는 나눠서 가질 거예요. 그 되면 저랑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눠서 배분해서 저는 갖도록 할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사님하고 상담을 해도 한 5만원 정도 든다고요. 지금 이 유튜브를 찍고 올리고 하면서 제가 여기에다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들께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제 사연에 대해서 동감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게 상담받는 그때보다 제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고 지금도 역시 그래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의 그냥 들어주시는구나, 고맙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료가 돼요. 약도 먹지만. 그래서 제가 써야 될 상담비를 안 쓰게 되니까 그 돈을 버는 것 같고, 어차피 내가 그 돈을 상담료로 써야 된다고 치면 한 달에 한 번을 사야 되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사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상담료를 써야 될 돈이니까, 로또를 제가 샀다고 말씀드리고 맞았는지 안 맞는지는 솔직히 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로또 번호를 제 영상에다 공개를 할 거예요. 사진으로 공개를 해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궁금하신 분들이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당첨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셔서 제가 1등이 됐는데 안 나눠드렸다, 그러면 저를 신고하세요. 사기꾼이라고 속을 드린 건데 어긴 거니까. 요즘에 로또 1등 돼도 큰 부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강남에 집 한 채를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조건에서 로또를 맞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 가져도 큰 부자 안 되는 건 사실이고 나눠 가져도 큰 부자 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눠 갖게 되면 진짜 네가 설마 그러려고 진짜 이랬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저를 믿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저한테 남긴 거죠. 제 인생에. 어차피 제 성격상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하는 것도 못하는데 많은 분들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직접 만나 뵙거나 그러진 못하지만 저를 믿어주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그게 저한테는 큰 재산이 될 것 같아요. 돈으로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런 게 저한테 큰 부자가 될 것 같다. 그게 큰 부자죠, 그게. 예전에 하와이에서 어떤
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기준으로 실험을 한 건데 700 몇 명이었을 텐데 어떠한 가정 환경이 이 아이들을 망치나 이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20년이란 시간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고 가정 환경이 엄청 열악한 그런 아이들이 200명 좀 넘게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이 아이들을 망치나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원래 좋았던 환경에 살던 아이들은 잘 되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위험군,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200 몇 명 중에 70 몇 명이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대성을 한 거죠. 물론 뭐 3분의 2에 대한 그 인원들은 역시 생각했던 대로 그 소년원에 갔던 교도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던 해서 이게 진짜 망가진 거죠. 그 아이들의 삶이 망가졌어요. 3분의 2는. 근데 3분의 1, 70명이라는 아이들이 그 고위험군에서도 성공을 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험을 바꿔요. 그러면 이 70명이라는 아이들이 뭐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 이거를 다시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었던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그 아이들이 그 어려운 환경, 최악의 상황인 그 환경에서도 그 아이들에 대한 의견이나 행동, 모든 것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누군가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든 아빠든 뭐 학교의 선생님이든 교회 목사님이시든 무조건 받아주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고 이해하고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믿어주고 끌어준 그런 그 의미 있는 타인이 이렇게 아이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믿어준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힘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부모님도 어차피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피를 나는 사이지만 타인이긴 타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해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부모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그런 부모들이 전부인 건 아니잖아요. 살면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꽤 많아요. 자식과 부모 이런 사이여서 그런 거지, 와, 저 부모는 진짜 대단하다, 나빠서 대단하다던 것도 있고 좋아서 대단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좋으신 분들이죠.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 아이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부모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노력보다는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가요. 그렇게 해야겠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게 형제자매가 많은 집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잘나고 잘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 네 형은, 이 사람아, 네 나이 때 뭘 했는데, 뭘 하면 뭘 이렇게 했는데 잘했는데 넌 뭐니? 언니는, 누나는, 형은 뭐 100점 맞았는데 너는 이게 뭐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부모들도 꽤 많고, 야, 네 집에는 뭐 어디 학교 갔는데, 어느 대학을 갔는데 너는 뭐냐? 이게 정말 비교하면서 그 아이에게 잘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게, 그 아이는 잘 하겠죠. 물론 잘 합니다. 저도 그렇게 비교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비교 당하기 싫으니까 잘 하죠.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그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당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100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성취감이 없어요. 와, 나 100점을 맞았네, 이게 아니야. 형도 맞았던 100점인데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공부는 잘 하는데 내가 이 공부를 가지고 뭘 좀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부모님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니까, 아, 쟤는 되게 잘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또 부담이고, 당사자는 뭐 하여튼 그렇게 그런 악순환이 돼요. 그 누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형은 100점 맞았어도 내가 50점을 맞았어도 너는 이건 50점이지만 다른 건 진짜 잘 하잖아. 형도 처음부터 100점 맞은 건 아니었어, 뭐 이렇게
용기도 주고 믿음도 주고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도 주고 해야지, 무조건 비교해서 절대값으로 넌 이 정도 얘는 이 정도 그러니까 넌 못했어, 근데 이런 식의 하면 그 아이는 정말 올바르게 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이가 성공을 하게 됐는데, 저를 믿어주는 분들이 100명이나 계신데 제가 얼마나 잘 되겠냐고요. 물론 제가 어린 아이는 아니고 성인이고 지금 뭐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나이는 나이인 거고 그 실험은 20년 동안 한 거고 전 50년이 남았는데 얼마나 제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 겁니다. 배분 로또를 맞으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뭐 믿음을 받고 무조건적으로 내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우리 선택지는 항상 정해져 있었죠. 국영수, 어느 학원, 국영수 무조건 다니는 거죠, 학원을. 내가 다니기 싫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하지도 못했고 해도 들어주지도 않았고 가야 되는 거였죠. 이과냐 문과냐, 난 문과 가고 싶어 죽겠는데, 야 문과 가서 뭐 해먹고 살아. 이과 가고, 이과 갔으니까 국영수 해서 이제 대학교 가야죠. 과도 야 그 과 가서 뭐 할래, 그냥 이과 가. 그 과 정해서 또 그 과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노력하고, 근데 그 과에 가서 전공을 마쳤음에도 그 전공을 가지고 일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고, 아이고 예체능을 하면, 야 예체능 하면 뭐해, 그건 취미지, 그게 네가 먹고 살 수 있겠니, 취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거나 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저를 막 학대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저희 의견을 그렇게 자유롭게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죠. 아마 저희 시대를 살았던 분이나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 삶을 저답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재미를 찾아가는 것 같고요. 추울 때, 더울 때, 이 일은 항상 그 두 가지를 다 겪죠. 추우면 매우 춥고 더우면 매우 덥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힘은 많이 들고요. 그냥 매일 아침에 나오긴 하죠. 힘들어도 그 다음날 나와야 되는 이유와 힘이 생기게 하는 뭐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게 되는데, 그냥 일만 하기 위해서 쭉 나올 때는 힘든 게 덜해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픽업하고 배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맥 없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잡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대출 생각도 하게 되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생각하게 되고, 뭐 아이들 엄마랑 했던 말도 생각이 나면서 이런 잡생각들을 막 하게 되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처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나와서 이렇게 혼자라도 떠들잖아요. 또 가서 영상을 올려서 그냥 제가 그게 재미니까, 그래서 나와서 영상을 찍는다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덜 힘들어요.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재미 삼아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재미있어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일이 힘들더라도 좀 덜 힘든 거죠. 힘든 생각이 재미있는 일에 쏠리니까 힘든 감을 좀 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고 하는 게 저는 물론 뭐 다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즐거움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제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고 동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죠, 저도. 근데 저는 그거에 너무 또 매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제 성격상, 하면 또 상처를 받고 실망할까봐 제가 크게 기대를 하거나, 그냥 내 마음이 이런 거다, 나랑 같은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올리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다 제 마음을 동감하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생각은 좀 버릴 거고요. 근데 혹시라도 제 이야기들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셔도 저한테 그렇게 그냥 그 표현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아니다 싶으면 그냥 넘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심한 아직 그러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혹시라도
그래도 나중에라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 바람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제 컨텐츠는 이기적인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이야기만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그냥 투덜대는 거에다 힘든 부분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부분을 이해해달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제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컨텐츠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동감해 주신 분들한테 저는 힐링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더 한 것 같아요. 로또를 맞으면 저한테 힐링과 치료를 주신 분들한테 보답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있어서 그냥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 뭐 당연히 좋죠. 행복해야 하는 모습에 아이들 뛰어놀고 커가는 거 보면 그냥 힘이 나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기도드리면서 부탁도 드렸고 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생스러운 거 그리고 힘든 거 지금 이 상황이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든데 어려운 상황인데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겪었고 그리고 다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겪어야 될 것들을 내가 대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힘든 고통 저한테 지금 와 있는 거니까 제가 그걸 다 해결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생각에라도 그렇게 좀 덜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의 힘든 몫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게 그럴 것도 같은 게요. 제가 힘듦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수입은 비례관계예요. 그러니까 힘듦이 커지면 수입이 커져요. 힘들도록 일을 하면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잘 먹이니까 잘 크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시킬 수 있으니까 잘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또 빨리 찾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잘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자기의 진로대로 길을 쭉 밟고 갈 텐데 그러면 어려움 없이 행복을 찾아서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하루에 일하는 양이 많고 힘이 들수록 우리 아이들한테는 확실하게 좋은 거죠. 행복을 찾아주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힘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힘들도록 일을 해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내가 힘들수록 그 아이들의 힘든 몫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일이 좀 더 쉬워져요. 저번에 여기서 차 2대가 잡히는 거를 봤는데 그게 왜 잡히는가 했더니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우회전을 위주로 가야 돼요. 차선이 직진을 하면 안 되는 차선이에요. 근데 저 차 막힌다고 저 앞쪽에 나가서 이 차선을 이 왼쪽 차선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그래서 가려고. 그러면 그 차들을 잡더라고요. 근데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지금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기다리지만 대부분 오른쪽으로 쭉 나갔다가 저 앞부분에 가서 탁 치고 들어가서 맨 앞에 서 있게 돼요. 저 신호등 건너편에 우리 경찰관 나리님들께서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세금 내 그러면서 딱 잡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경찰관 이게 또 차를 딱 대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아까 그 상황에 오토바이든 차든 저희는 저기가 세금 스팟 노다지 경찰관들의 노다지 성북 종암경찰서인지 노다지가 저기인 것 같아요. 저기 서 있는 경찰관님들은 위반을 하나 안 하나 그걸 위주로 보고 계시죠. 위반하면 잡고 끊고 또 위반하면 잡고 끊고 주 업무죠. 오늘 저기에 서 있는다는 거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는 경찰관님들을 원래 그 직업을 뭐 싫어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이 일을 해서 뭐 벌칙금을 내게 해서 이렇게 싫어한 게 아니라 겨울에 제가 사고가 났었는데 VIP가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수신호로 계속 통제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사고가 난 거예요. 저도 아프고 막 못 일어나겠는데 와서 괜찮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얼른 일어나 빨리 빼 아니 남은 아파 죽겠는데 괜찮냐 뭐 이런 게 우선이 아니라 야 빨리 빼 VIP가
자기가 쓰지 않고 통과해야 되는 그 임무를 맡은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와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뭘 그냥 괜찮냐 한번 물어봤어도 난 이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거야, 그 경찰관한테.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가 배달 오토바이지. 그러니까 엄청 이 사람들이, 경찰관들이 그냥 막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제가 경찰관이라는 분한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됐는데, 약간 좀 그랬어요, 그때. 서운하고.